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봤다.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 같은 색이었다. 회색 하늘, 젖은 아스팔트, 그리고 아무도 걷지 않는 골목길.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한 지 10년째 나는 이 풍경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아빤 월요일엔 설탕 안 넣은 커피 마시잖아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손이 멈췄다. 설탕통을 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서가 식탁 앞에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10살, 짧은 머리, 보호소에서 온 지 사흘째 되는 아이. 뭐라고 했니? 월요일엔 설탕 안 넣잖아요. 화요일엔 2스푼, 수요일엔 안 넣고 목요일엔 3스푼. 숨이 막혔다. 그건 7년 전 죽은 딸 수아가 늘 외우던 말이었다. 내 커피 습관을 관찰하며 노트에 적어두고 아침마다 확인하듯 중얼거리던 그 문장. 나는 그 습관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다. 수아가 떠난 뒤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누가 그런 말했니?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알아요. 아이는 태어났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보호소 직원은 윤서가 조용하고 순한 아이라고 했다. 특별한 문제 행동은 없고 다만 말수가 적을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앉은 아이는 죽은 딸의 말투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윤서야, 혹시 이 집에 온 적 있니? 아니요. 그럼 누가 그 말을 알려줬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윤서의 눈빛은 너무 맑았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당황하냐는 듯이. 그날 오후 나는 서재에 혼자 앉아 7년 전 기록을 뒤적였다. 수아의 노트, 사진, 그리고 내가 쓴 일기. 커피 습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건 오직 수아만 알던 작은 규칙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칙을 아는 아이가 내 집에 있다. 나는 윤서가 낮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아이 방으로 갔다. 보호소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옷서너벌, 낡은 인형, 그리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공책.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 무렵 윤서가 부엌으로 왔다. 아빠, 저녁 먹어요. 나는 그 호칭에 또 한 번 얼어붙었다. 나는 윤서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없었다. 위탁 보호자일 뿐이라고 편한 대로 부르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는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윤서야, 나한테 왜 아빠라고 해?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그냥요. 아빠니까요.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윤서는 이미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녁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는 말을 아꼈다. 하루에 10마디도 채하지 않았다. 보호소 직원이 했던 말 그대로였다. 하지만 문제는 침묵이 아니었다. 문제는 아이가 이 집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었다. 목요일 밤 나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번역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고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윤서 쪽으로 신경이 쏠렸다.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색연필을 쥔 작은 손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다. 불을 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윤서였다. 아이는 불을 켜지 않은 채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윤서야, 불 켜야지. 아이는 멈춰서서 나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윤곽이 또렷했다. 괜찮아요. 길 알아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집은 복잡한 구조였다. L자형 복도, 3개의 방,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엔 턱이 2군데나 있었다. 수아도 처음 몇 달은 밤마다 불을 켜고 다녔다. 넘어질까봐 내가 손을 잡아주곤 했다. 하지만 윤서는 어둠 속에서도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턱을 피하고 모퉁이를 돌고 정확히 화장실 문 앞에 섰다. 마치 이 길을 수백 번 걸어본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윤서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왔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다. 아이는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3번째 칸, 가장 안쪽. 거기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도자기 컵이 있었다. 수아가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것이었다. 나는 그걸 아무도 모르게 숨겨뒀다. 손님용 컵도 일상용 컵도 아닌 그저 간직하고 싶었던 물건. 윤서는 그 컵을 꺼내 물을 따랐다.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컵인 것처럼.
윤서야, 그 컵 어떻게 알았어? 아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다. 예쁘잖아요. 다른 컵도 많은데? 이게 제일 좋아요.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아이는 컵을 씻어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도로 넣고 방으로 돌아갔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똑같았다. 수아가 닫던 그 소리와 오후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나는 빨래를 널다가 윤서를 불렀다. 윤서야, 옷걸이 좀 가져다 줄래? 베란다 수납장에 있어. 어느 쪽이요? 왼쪽 아래 칸. 윤서는 대답 없이 베란다로 갔다.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옷걸이를 들고 왔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베란다 수납장은 문이 3개였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나는 왼쪽 아래라고 했지만 사실 그 표현은 애매했다. 왼쪽 문이 아래 칸인지 아래쪽 문이 왼쪽 공간인지 구분이 필요했다. 하지만 윤서는 묻지 않았다. 정확히 내가 의도한 곳에서 옷걸이를 꺼내왔다. 수아도 그랬다. 우리 집만의 애매한 표현들을 알아듣는 아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언어. 저녁, 나는 윤서에게 물었다. 이 집이 편하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편해요. 왜?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조용해서요. 그리고 냄새도 좋아요. 무슨 냄새? 아빠 냄새요. 나는 숨을 참았다. 그 말은 수아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나는 특별한 향수를 쓰지 않았다. 다만 빨래, 세제 향과 커피 냄새,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이 집 특유의 공기가 있었다. 수아는 그걸 아빠 냄새라고 불렀다. 그날 밤 나는 윤서가 잠든 뒤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불을 끄고 아이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 봤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벽을 짚었다. 턱을 조심하며 화장실까지 걸었다. 10번을 걸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길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 길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서랍을 열어봤다. 3번째 칸 가장 안쪽. 수아의 컵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 컵을 꺼내 손에 쥐었다. 윤서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건 7년 전 수아의 손때일지도 몰랐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몰랐다. 윤서는 여전히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작고 평범한 10살 아이처럼. 금요일 오후 윤서가 다락방 계단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서재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봤다. 아이는 한참 동안 계단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올라가지도 돌아서지도 않은 채. 윤서야, 거기서 뭐해?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락방에 뭐가 있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다락방 얘기는 한 적이 없었다. 이 집 구조상 다락방 입구는 복도 끝 천장에 붙어 있어서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웠다. 손님들도 몇 년씩 드나들다가 나중에야 알아차리곤 했다. 그냥 옛날 물건들이 있어. 별거 없어? 올라가도 돼요? 나는 망설였다. 다락방엔 수아의 물건들이 있었다. 정리할 수 없어서 상자에 담아 올려둔 것들. 사진, 옷, 장난감, 그리고 그 테이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아빠랑 같이 가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삐걱거리는 소리. 다락방 계단이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다락방 계단이 내려와 있었다. 그리고 윤서가 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아이 손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윤서야.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를 내려다봤다. 아빠, 이거 틀어줘요. 나는 계단을 올라가 윤서 옆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테이프는 수아가 피아노 학원에서 녹음해온 것이었다. 쇼팽 녹턴.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 나는 그걸 다락방 상자 깊숙이 넣어뒀다. 아니, 정확히는 상자에 넣고 자물쇠까지 채웠다. 윤서야, 이거 어떻게 꺼냈어? 상자가 열려 있었어요. 거짓말. 자물쇠 채워뒀어. 윤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밀번호 알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뭐라고? 0-8-1-4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8월 14일. 수아의 생일이었다. 나는 그 번호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비밀번호를 정한 것도 한밤중이었다.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려줬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요. 그냥 눌러봤어요. 네 자리 숫자를 그냥 맞췄다고? 처음엔 틀렸어요. 1-2-3-4 해봤는데 안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 번호가 생각났어요.
왜 이 번호가 생각났는데? 윤서는 테이프를 쥔 손을 꼭 쥐었다. 그냥이요. 이게 맞을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거짓말을 꾸며내는 아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빠, 이 노래 아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알아요. 피아노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나는 테이프를 윤서 손에서 받았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먼지투성이었다. 7년 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물건. 나는 이걸 틀 용기가 없었다. 수아의 목소리가 들릴까봐. 연습하다가 틀린 음을 치고 웃던 그 소리가 들릴까봐. 윤서야, 이건 소중한 거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미안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테이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나는 윤서를 데리고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계단을 접고 자물쇠를 다시 확인했다. 0-8-1-4. 분명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그걸 열었다. 단 한 번의 시도 끝에.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것. 먼지를 닦고 전원을 켰다. 테이프를 넣으려는데 손이 떨렸다. 윤서가 옆에 앉았다. 아빠, 무서워요? 아니야. 괜찮아요. 저도 같이 들을게요. 나는 천천히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쇼팽 녹턴 2번. 서툰 손가락이 건반을 더듬는 소리. 중간에 틀리고 다시 시작하는 소리. 그리고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여기 다시 해도 돼요? 나는 눈을 감았다. 7년 전 그 목소리. 조금 높고 조금 어린. 그리운 목소리. 윤서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테이프가 끝날 무렵 마지막 소리가 들렸다. 수아가 연습을 마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 아빠가 좋아할까? 윤서가 작게 속삭였다. 테이프와 똑같은 타이밍에. 아빠가 좋아할까? 나는 윤서를 돌아봤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그 문장을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윤서야, 방금 뭐라고 했어? 아이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노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윤서는 그 테이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수아의 마지막 말을 정확히 따라했다. 같은 억양으로, 같은 타이밍에. 테이프는 멈췄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방 안에 맴돌고 있었다. 7년 전의 목소리와 지금 윤서의 목소리가 겹쳐져서 월요일 아침 나는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윤서가 학교에 간 사이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담당 사회복지사 정민우였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윤서 적응은 잘하나요? 네,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윤서가 죽은 딸의 말투를 쓴다고? 우리 집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비밀번호를 맞췄다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윤서가 음악을 좋아하나요? 정민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음악이요? 아니요. 윤서는 음악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보호소에서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참여를 거의 안 했거든요. 피아노는요? 피아노는 더더욱이요. 소리에 예민한 편이라 악기 소리를 꺼려했어요. 특히 큰 소리가 나는 거. 나는 받침대에 놓인 테이프를 내려다봤다. 윤서는 어젯밤에도 그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했다. 2번, 3번. 피아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들었다. 그럼 윤서가 평소에 어떤 걸 좋아했나요? 조용한 거요. 그림 그리기, 책 읽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특이한 행동은 없었나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특이한 행동이라면 윤서가 가끔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긴 했어요. 누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근데 주변엔 아무도 없고. 무슨 말을 했나요? 잘 안 들렸어요. 너무 작은 목소리라서. 다만 선생님들 말로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이름이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윤서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나는 잠시 침묵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정민호 선생님, 윤서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윤서 부모님은 정민호가 말을 아꼈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윤서가 6살 때요. 교통사고였어요. 윤서만 살았고요. 윤서가 그 기억을 하나요? 일부는 해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가 커서 기억이 파편적이에요. 어떤 건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어떤 건 전혀 기억 못하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뭔가요? 정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다. 소리요. 사고 당시의 소리. 브레이크 소리,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그래서 윤서가 큰 소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윤서가 보호소에 온 건 사고 직후인가요? 아니요. 처음엔 외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때 저희한테 왔어요. 외할머니 댁은 어디였나요? 부산이요. 왜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산. 우리 집과는 다른 도시. 윤서가 이 집을 알 이유가 없었다. 혹시 윤서가 부산 외에 다른 곳에 살았던 적은 없나요? 기록상으론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쭉 부산이었어요. 서울은요? 이쪽 동네에 온 적은? 왜 그러세요? 정민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윤서가 이 집을 너무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정민호가 안도하는 듯 말했다. 윤서가 낯선 곳을 힘들어했거든요. 선생님 집에 금방 적응한 거면 윤서한테 안정감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정민호는 윤서의 적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들을 말한다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그대리 앉아 있었다. 윤서는 부산에서만 살았다. 서울에 온 적이 없다. 이 집을 본 적도 수아를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아이는 수아의 말투를 쓰고 수아의 습관을 알고 수아가 좋아하던 노래를 기억했다. 오후 나는 윤서의 그림을 보게 됐다. 아이가 학교에서 그려온 것이었다. 선생님이 우리 집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냈다고 했다. 윤서는 이 집을 그렸다. L자형 구조, 3개의 방, 복도 끝에 다락방 입구, 심지어 베란다 화분의 위치까지 정확했다. 나는 윤서에게 집 구조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고작 일주일을 이 집에서 보냈을 뿐이었다. 그림 아래에 윤서의 글씨가 있었다. 우리 집, 아빠랑 나.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우리 집, 마치 오래전부터 살아온 것처럼, 마치 여기가 원래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저녁 윤서가 물었다. 아빠,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응, 물론이지. 언제까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위탁보호는 임시였다. 언젠가 윤서는 입양 가정을 찾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윤서가 다시 물었다. 아빠, 나 보내고 싶어요?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나는 오래 못 있을 거라고. 나는 윤서를 안았다. 작고 가벼운 몸. 하지만 아이가 품고 있는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윤서야, 넌 여기 있어도 돼. 아빠가 괜찮을 때까지. 아빠는 언제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몰랐다. 언제 괜찮아질지. 아니, 괜찮아질 수 있을지. 윤서가 내 품에서 작게 속삭였다. 아빠, 나도 아빠 냄새 좋아해요. 수아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윤서를 떼어내 얼굴을 마주봤다. 지금 뭐라고 했니? 윤서는 눈을 깜빡였다. 순진한 눈빛이었다. 아빠 냄새 좋아한다고요. 그 다음에 수아가 뭐라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방금 했잖아. 수아도 좋아했을 거라고. 윤서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아이는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히 했다. 수아의 이름을.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름을. 화요일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어뒀던 것. 7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일기장이었다. 수아가 죽은 뒤 내가 쓴 일기. 정확히는 쓰다가 포기한 일기. 심리 상담사가 권했었다. 감정을 글로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나는 3달 만에 그만뒀다. 쓸수록 더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날짜는 2018년 11월 3일. 수아가 죽은 지 한 달 뒤였다. 오늘도 수아 방에 들어갔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못했다. 베개에서 아직도 수아 머리카락 냄새가 난다. 샴푸 냄새, 아이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사라질까봐 베개를 만지지 못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11월 10일. 아침에 커피를 내렸다. 월요일이어서 설탕을 안 넣었다. 그러다가 깨달았다. 이제 아무도 내 커피 습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수아만 알던 작은 규칙들이 전부 사라졌다. 마치 내 삶의 일부가 증발한 것처럼. 12월 5일.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다. 위탁 가정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고. 나는 거절했다. 다시는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것이다.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장면을 겪는 게 두렵다.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아빠 오늘 뭐 먹어요? 그 말들을 다른 아이에게서 듣는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수아가 살아있었다면 11살이었다. 케이크를 사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무 의미 없는 날이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에서 수아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초를 불지도 않고 그저 나를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읽을 수 없었다. 그 시절에 나는 무너져 있었다. 출판사 일도 그만뒀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전향한 것도 그때였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일. 그로부터 6년. 나는 조금씩 회복했다고 생각했다. 수아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회복한 게 아니라 그저 도망친 것이었다. 아이들을 피하고 기억을 피하고 반복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피했다. 보호소 전화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왔다. 나는 매번 거절했다. 변명은 다양했다. 일이 바빠서, 집이 좁아서, 준비가 안 됐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나는 두려웠다. 작년 여름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도 그랬다. 정민우였다. 선생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조용하고 손이 안 가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돌볼 형편이 못 돼요. 정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언젠가는 마음을 여셔야 해요. 수아 양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제 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뭘 알아요? 죄송합니다. 선을 넘었네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정민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수아 양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무엇을? 내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것을? 수아를 잇는 것을? 그 무렵부터 꿈이 시작됐다. 거의 매일 밤. 같은 꿈. 수아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10살 모습 그대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다가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아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나는 필사적으로 입모양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 꿈은 석 달 동안 계속됐다. 어느 날은 수아가 손을 뻗었다.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없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기 직전에 항상 깨어났다. 작년 겨울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다. 새로운 심리 상담사였다. 젊은 여자 선생님. 나는 꿈 얘기를 했다. 매일 같은 꿈을 꿔요. 딸이 나타나는데 말을 못해요. 딸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저한테서요. 제가 뭔가를 해주기를.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죄책감이요? 딸분을 지키지 못했다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의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늘 죄책감을 느꼈다. 그날 수아를 학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갔더라면, 단 5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김 선생님, 딸분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삶은 계속됩니다. 혹시 딸분이 선생님께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건 선생님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상담소를 나왔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꿈은 계속됐고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피했다. 그러다 올해 초 정민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윤서라는 아이인데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어요. 임시로라도 좀. 나는 또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이 달라졌다. 수아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복도를 걸어서 내 앞까지 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작은 손. 아이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아빠. 단 한마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아빠, 혼자 있지 마. 나는 그 꿈을 꾸고 울면서 깼다. 새벽 4시였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수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아침 나는 정민호에게 전화했다. 윤서요, 데려올게요.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험 기간을 주세요. 한 달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나는 수아 방으로 갔다. 7년 동안 잠가뒀던 방.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침대, 책상, 인형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수아야, 아빠가 다시 해볼게. 그렇게 윤서가 왔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윤서는 수아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게 치유인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인지 알 수 없었다.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2019년 2월 14일. 오늘로 일기를 그만둔다. 나는 과거에 갇혀 있다. 수아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같은 목소리로, 같은 미소로. 하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나는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수아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6년 전에 내가 옳았다. 수아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지금 윤서가 수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정확히 걸어가는 아이. 나는 상자를 침대 밑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정말 윤서를 선택한 걸까? 아니면 윤서가 나를 선택한 걸까? 그날 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윤서를 처음 만난 날. 1월 17일 금요일 오후였다. 나는 보호소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되돌아가고 싶었다. 정민호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역시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혼자 있지 마. 꿈속 목소리. 하지만 너무 선명했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차에서 내렸다. 보호소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현관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복도 저편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민호가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윤서는 2층에 있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나는 계속 망설였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 선생님, 긴장하셨어요? 정민호가 물었다. 조금요. 괜찮아요. 윤서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선생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2층 복도는 조용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무지개, 집, 가족, 밝은 색깔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여기에요. 정민호가 한방 앞에서 멈췄다. 문에는 별림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크 소리. 그리고 작은 대답. 들어오세요. 정민호가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4개의 침대가 있었다. 창가 침대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윤서였다. 처음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이는 수아를 닮지 않았다. 얼굴도 머리색도 체형도 달랐다. 하지만 뭔가가 겹쳤다. 앉아있는 자세,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모습, 고개를 살짝 숙인 각도. 윤서야, 인사해. 김 선생님이야. 우리 전에 얘기했지?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그 눈빛. 나는 그 눈빛을 알았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 수아가 처음 유치원에 갔던 날, 낯선 어른들을 대할 때 짓던 그 표정. 안녕하세요. 윤서가 작게 인사했다. 나는 대답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민호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선생님? 아, 안녕. 윤서야.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윤서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슬리퍼를 신고 내 앞까지 걸어왔다. 나와 윤서 사이의 거리는 2걸음 정도였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봤다. 저랑 같이 사실 거예요? 응.
괜찮겠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정민호가 웃었다. 윤서가 선생님 마음에 드나 봐요. 보통은 이렇게 금방 답을 안 하거든요. 나는 윤서를 계속 봤다. 아이도 나를 봤다. 그 시선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윤서야, 짐 챙겨야지. 선생님 집에 가려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로 돌아갔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내가 물었다. 네. 많이 없어요. 우리는 보호소를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내 앞에서 걷던 윤서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계단을 헛디딘 것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윤서의 팔을 잡았다. 아이는 넘어지지 않았다.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윤서의 팔, 가늘고 차가운 팔, 그 감촉이 너무나 익숙했다. 수아의 팔을 잡았을 때와 똑같았다. 선생님? 정민호가 뒤에서 물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놓았다. 미안. 놀라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계속 윤서를 의식했다. 아이의 걸음걸이, 팔을 흔드는 방식, 고개를 돌리는 각도, 하나하나가 수아와 달랐지만 동시에 너무 비슷했다. 차에 타면서 정민호가 말했다.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윤서도 적응이 필요하니까.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정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윤서 잘 부탁드려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무슨 뜻이죠? 글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정민호는 윤서를 흘끗 봤다.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윤서는 사람을 잘 알아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선생님을 금방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민호의 말이 석연치 않았다. 윤서가 나를 알아본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백미러로 윤서를 봤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윤서야, 우리 집까지 좀 걸려. 지루하면 음악 틀어줄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우리는 말없이 달렸다. 30분쯤 지났을 때 윤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 응? 집이 어디예요? 성북동이야. 조용한 동네야.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산 근처예요? 응. 북한산 자락이야. 어떻게 알았어? 냄새요. 나무 냄새가 나요. 나는 의아했다. 차 안에서 나무 냄새가 날 리 없었다. 하지만 윤서는 확신하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윤서는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다. 2층짜리 단독주택. 낡았지만 정돈된 집. 여기에요? 응. 우리 집. 윤서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를 기다렸다. 윤서야, 무슨 생각해?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다. 저 여기 와본 것 같아요. 뭐? 꿈에서요. 이 집 꿈에서 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수아의 꿈. 복도 끝에 서 있던 아이. 그 꿈속 집이 바로 이 집이었다. 어떤 꿈이었는데?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기억 안 나요. 근데 여기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윤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슬리퍼를 신었다. 거실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봤다. 윤서 방은 2층이야. 올라가 볼까? 네.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수아 방 옆에 작은 방을 준비해뒀다. 원래는 창고였지만 침대와 책상을 들여놨다. 여기가 윤서 방이야. 윤서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다. 북한산이 보였다. 석양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다. 예뻐요. 윤서가 처음으로 웃었다. 그 미소. 나는 또 한 번 얼어붙었다. 수아도 똑같이 웃었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같은 창문 앞에서 아빠 여기서 살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7년 전 목소리. 윤서야,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편하게 지내. 여긴 이제 내 집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감사해요. 아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보호소 복도에서, 아니 어쩌면 꿈속에서부터
윤서와 나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걸까? 구원인가 아니면 반복인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수아의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윤서가 나왔다. 복도 끝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아이. 그리고 윤서의 입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왔어. 수요일 아침 나는 윤서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윤서가 온 지 2주. 하지만 마치 몇 년을 함께 산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번역 일을 해야 했지만 손이 키보드로 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수아 2011-2018. 사진들이 빼곡했다. 첫 번째 사진. 수아가 3살 때였다.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모습.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앞니가 빠진 미소. 스크롤을 내렸다. 5살 수아. 유치원 입학식 날. 너무 큰 가방을 맨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7살.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직후였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얼굴. 8살. 피아노 발표회.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건반 앞에 앉아 있었다. 10살. 마지막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부는 순간 눈을 감고 소원을 빌고 있었다. 그게 마지막 생일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수아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윤서는 수아를 닮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같았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 조심스럽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 혼자인 것에 익숙한 아이의 고요함. 나는 사진을 닫고 대신 오래된 영상 파일을 열었다. 2017 여름휴가. MP4. 손가락이 떨렸다. 이 영상은 수아가 죽은 뒤 단 한 번도 재생하지 않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바다가 나타났다. 동해안 어느 해변. 파도 소리. 그리고 수아의 목소리. 아빠, 저기 봐. 깨다. 카메라가 흔들렸다. 수아가 파도를 피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조심해. 넘어지겠다. 괜찮아요. 아빠도 와요. 수아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춰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닿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윤서가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윤서야? 거실로 아이가 들어왔다. 학교 가방을 맨 채 축 처진 어깨로. 왜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었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윤서야, 아빠한테 말해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요. 그럼 왜 집에 왔어? 윤서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다. 보건실 선생님이 집에 가래요. 아파서요. 나는 윤서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었다. 어디가 아파? 머리요. 그리고 윤서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뭐가? 윤서는 나를 올려다봤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애들이요. 저한테 이상한 애래요.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그런 말 했어? 같은 반 애들이요. 제가 혼자 있어서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어서. 나는 윤서 옆에 앉았다. 윤서가 혼자 있고 싶었던 거야? 네. 애들이 시끄러워서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그럼 괜찮아. 혼자 있어도 돼.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왜 혼자 있냐고. 친구 없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하대요. 나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윤서야, 사람들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게 좋아. 윤서가 조용한 게 좋으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수아도 그랬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수아도 혼자 있는 거 좋아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서야, 수아를 어떻게 알아? 윤서는 눈을 깜빡였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제가 수아 얘기했어요? 방금 했잖아. 수아도 혼자 있는 거 좋아했냐고. 저 그랬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 안 나요. 나는 윤서를 똑바로 봤다. 아이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윤서야, 수아가 누군지 알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가 멈췄다. 뭔가 생각나는 듯 했다. 꿈에서 봤어요. 꿈? 네. 가끔 꿈에 나와요. 저랑 비슷한 여자애가. 뭐 하는 꿈이야? 그냥 같이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 보여줘요. 뭘 보여주는데? 윤서는 거실을 둘러봤다. 이 집이요. 꿈에서 이 집을 봤어요. 복도도 방도 다락방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언제부터 그런 꿈 꿨어? 오래전부터요. 할머니 댁에 있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말했어? 아니요. 할머니가 무서워할까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는 부산에 있을 때부터 이 집을 꿈꿨다. 본 적도 없는 집을. 죽은 아이와 함께. 윤서야, 그 꿈속에서 그 여자애가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해요. 뭘? 여기서 사는 방법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윤서야, 솔직하게 말해줘. 수아를 알아? 진짜로?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몰라요. 근데 알 것 같아요. 그 애가 저한테 왜 이런 걸 보여주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애가 좋아요. 무섭지 않아요. 따뜻해요. 나는 윤서를 안았다. 아이가 흐느꼈다. 작은 몸이 떨렸다. 윤서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 저 이상한 애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윤서의 울음이 멈췄을 때 나는 아이를 떼어내 얼굴을 봤다. 윤서야, 아빠가 얘기해줄게. 수아는 아빠 딸이었어. 윤서처럼 10살이었고 이 집에서 살았어. 지금은요? 7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죽었어요? 응. 그래서 제가 꿈에서 봤나 봐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수아가 저한테 이 집 보여준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어쩌면 수아가 윤서를 이리로 보낸 건지도 몰라. 왜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일까? 수아는 왜 윤서에게 이 집을 보여줬을까? 왜 나에게 윤서를 보냈을까?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수아가 저한테 말했어요. 꿈에서. 뭐라고? 아빠 혼자 두지 말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내가 꿈에서 들었던 말이었다. 아빠, 혼자 있지 마. 윤서야, 그 꿈 언제 꿨어? 작년 겨울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그 무렵이었다. 수아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던 꿈. 혼자 있지 마라고 말했던 밤.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꿈을 꿨다. 윤서야, 무섭지 않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수아는 착해요. 저를 여기 보내줬어요. 아빠한테. 나는 윤서를 다시 안았다. 이번엔 더 세게.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견뎌왔을까. 설명할 수 없는 꿈. 알 수 없는 목소리. 그리고 죽은 아이의 인도. 고마워, 윤서야. 아빠한테 와줘서. 아빠도 고마워요. 저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거실에 햇살이 들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다. 그날 오후 나는 수아 방을 열었다. 7년 만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윤서가 옆에 있었다. 여기가 수아 방이야. 윤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책상, 인형들을 둘러봤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윤서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수아의 공책이 나왔다. 윤서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수아 글씨 예뻐요. 그치? 수아는 글씨 쓰는 걸 좋아했어. 윤서는 공책을 덮고 나를 봤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수아 방에. 당연하지. 수아도 그러고 싶어 할 거야. 윤서는 방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창문 앞에 섰다. 수아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아빠, 수아도 여기 서서 산 봤어요? 응. 매일. 윤서는 미소 지었다. 좋다.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수아 대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고마워, 윤서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수아와 윤서가 함께 있는 꿈. 두 아이는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내 방 문 앞에서 멈췄다. 수아가 윤서에게 뭔가 속삭였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아이가 동시에 말했다. 아빠, 잘 자요. 목요일 저녁 윤서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는 연필을 쥐고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평범한 광경이었다. 아이가 숙제를 하는 모습. 하지만 내게는 기적 같았다. 7년 동안 비어있던 이 공간이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주실래요? 윤서가 공책을 들고 왔다. 일기 숙제였다. 나는 공책을 받아 읽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다. 이름은 지우다. 지우는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다. 같이 점심 먹자고 했다. 나는 처음엔 싫었다. 혼자 먹는 게 편해서. 근데 지우가 계속 웃어서 같이 먹었다. 지우는 재미있는 애다. 말을 많이 한다. 나는 듣기만 했는데 지우는 괜찮대. 듣기만 해도 친구래. 나는 처음으로 친구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에 와서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다.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일기를 다 읽고 윤서를 봤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썼어요? 응. 정말 잘 썼어. 친구 생긴 거 축하해. 윤서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아팠다. 수아도 이렇게 웃었었다. 친구 얘기를 할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말할 때. 아빠도 기뻐요? 당연하지. 아빠가 제일 기뻐. 윤서는 공책을 안고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거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려다가 문득 윤서의 일기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수아도 그런 말을 자주 했다.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어요. 아빠가 기뻐할 것 같아서 100점 맞았어요. 수아는 늘 나를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윤서도 똑같았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갔다. 윤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윤서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윤서야. 아이가 돌아봤다. 네, 아빠. 자기 전에 얘기 좀 할까? 네. 나는 윤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윤서는 이불을 무릎까지 덮고 나를 봤다. 윤서야, 아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윤서는 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윤서는 눈을 깜빡였다. 이상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부르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냥 편하게 부르라고 했는데.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다른 말이 생각 안 났어요. 처음부터 아빠였어요. 처음부터? 네. 보호소에서 아빠 처음 봤을 때부터요. 이 사람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왜?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몰라요. 그냥 그랬어요. 수아가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수아가? 꿈에서요. 수아가 아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그냥 아빠라고만. 수아가 아빠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네. 아빠가 좋은 사람이래요. 착하고 조용하고 커피 좋아하고. 윤서가 웃었다. 진짜 맞았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윤서는 꿈에서 나에 대해 들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해. 죽은 아이에게서. 윤서야, 무섭지 않았어? 그런 꿈 꾸는 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근데 꿈에서 수아가 와서 얘기해줬어요. 괜찮을 거래요. 곧 따뜻한 데 갈 거래요. 따뜻한 데? 여기요. 아빠한테요. 나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아빠가 물어볼 게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윤서는 왜 여기 왔을까?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아가 저를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수아가 윤서를 기다렸다고? 네. 오래 기다렸대요. 아빠 혼자 두지 말라고. 제가 가서 같이 있어주라고.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윤서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빠 울어요? 미안. 괜찮아. 슬퍼요? 아니야. 슬픈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윤서를 봤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아이가 보였다. 고마워서. 윤서는 미소 지었다. 저도 고마워요. 아빠가 저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 윤서야. 네. 내일은 뭐 하고 싶어? 윤서는 생각하더니 물었다. 아빠, 내일 창문 열어둘까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말. 바로 그 말이었다. 수아의 마지막 말. 사고 나던 날 아침.
수아가 학원 가기 전에 했던 말. 아빠, 내일은 창문 열어둘까요? 날씨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는 그 내일을 보지 못했다. 아빠?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상한 말 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좋은 말이야. 그럼 열어둘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열어두자. 날씨 좋을 것 같아. 윤서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나는 윤서를 재웠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잘 자, 윤서야. 아빠도 잘 자요. 방을 나오면서 나는 창문을 봤다. 내일 아침엔 저 창문을 열어야겠다. 7년 만에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2층에서 윤서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정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윤서,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절차 알려주시겠습니까? 답장은 금방 왔다. 정말요? 정말 기쁩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북한산 실루엣이 보였다.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수아야, 고마워. 내가 윤서를 보내줘서, 아빠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수아야, 아빠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수아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복도 끝에 서 있지 않았다. 윤서 옆에 서 있었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수아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윤서에게 뭔가 말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윤서는 그대로 서서 나를 봤다. 수아는 점점 희미해졌다. 빗속으로 사라졌다. 윤서가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봤다. 수아는 떠났다. 진짜로. 이번엔 평온하게. 윤서를 남기고. 나는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윤서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이가 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수아의 방으로 갔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아야, 잘 가. 편히 쉬어. 그리고 윤서 방으로 가서 그 방 창문도 열었다. 윤서가 눈을 떴다. 아빠? 응. 창문 열었어. 날씨 좋을 것 같아서. 윤서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나는 윤서 침대 옆에 앉았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네. 아빠가 윤서한테 물어본 게 많았지? 네. 괜찮았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뭐예요? 나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봤다. 맑고 깊은 눈. 윤서는 과거의 반복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수아를 다시 만난 걸까? 아니면 윤서를 처음 만난 걸까? 윤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둘 다요. 둘 다? 네. 수아가 저를 보냈으니까 수아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서니까 저를 처음 만난 거예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도 나왔다. 그렇구나. 둘 다구나. 맞아요? 응. 맞아. 윤서가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품. 아빠, 저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응. 계속 있어.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수아의 아침이자 윤서의 아침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아침이었다. 나는 윤서를 떼어내 얼굴을 봤다. 아이가 웃고 있었다. 윤서야, 아침 먹자. 아빠가 만들어줄게. 뭐 먹을 거예요? 윤서가 좋아하는 거. 뭐 먹고 싶어?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팬케이크요. 수아도 좋아했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팬케이크 만들자.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내려갔다. 나는 재료를 꺼냈다. 윤서가 옆에서 지켜봤다. 반죽을 섞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가 과거의 반복인지 전혀 다른 구원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윤서와 함께하는 이 아침.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아침들. 나는 팬에 반죽을 부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윤서가 신기하게 지켜봤다. 아빠, 저도 해봐도 돼요?
그럼 같이 하자. 윤서가 내 옆에 섰다. 작은 손이 프라이팬 손잡이를 잡았다. 내 손이 그 위를 덮었다. 우리는 함께 팬케이크를 뒤집었다. 완벽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